살다 보면 괜찮아. 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할까? 진짜 전쟁이 날까요? 50%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 공부하는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찬가지 인지심리학자이자 군사심리학 전공하는 김용주 교수입니다. 아, 25년 정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에 제가 교수요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모시던 학과장님이 김용주 교수님이십니다. 굉장히 힘든 군대 생활을 했었죠. 그때 좀 더 기강을 집어넣을 걸 잘못했어요. 또 굉장히 그 독특한 이력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군에서는 한국 육사도 나오고 또 독일 육사도 나오고 학문적으로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도 공부하고 폭넓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군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30년 넘게 그렇죠. 생도들을 가르치셨고 육사에서 우리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군대에 궁금하긴 한데 왜 심리학자 2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때에 따라서는 진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복잡한데 뭐 잘 되겠지 이렇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군사 심리학적 관점에서 군을 들여다보면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 군대에 대해서 풀어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요. 김용주 교수님과 함께 흥미진진한 군대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전쟁 위험 국가냐? 밖에서는 다 우리나라를 전쟁 위험 국가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살다 보면 네.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래 계신 외국 분들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할까? 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실제 그 여론조사 이렇게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꽤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안보 불감증이라고 앞서는 거 그건 왜일까? 제가 보기에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무뎌지는 게 있고요. 하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혹시 미역국이 위험하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미역국 맛있죠. 근데 뭐 위험하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2017년에 호주의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보건당국에서 한국 산모들에게 미역국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산모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미역국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요드 함유량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산모에게 하루에 한 25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한데 미역국에는 100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수준으로 미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과다 섭취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하.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진짜 위험한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네.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안보 불감증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공감이 많이 된 게 있었어요. 안보 상황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무감각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인지 부조화로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인식은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는 상황으로 도외시하는. 그래서 안보 무력감, 안보 불감증이 아니라 안보 무력감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분명 위협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네. 이 부분을 타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이 핵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보를 정확히 전달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감증도 있을 수 있다. 위기의식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나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받느냐?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러니 우리가 국방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일간지라든지 공영방송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경고를 주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죠.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과도하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또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측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 위험 국가라면 진짜 전쟁이 날까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우리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몇 프로 정도? 한 15% 정도 15%.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전면전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음. 국지전까지 다 포함해서 네. 지금부터 뭐 한 10년 동안 100건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중에 15건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휴전 이후에 53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이 무려 220번 정도 도발을 했고요. 그중에 무력 도발이 26건이에요. 네. 이 쓰레기 풍선도 도발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네, 도발입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도발이 있기 때문에 한 15% 정도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38 노스라는 최근에 기고된 거 보면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 35%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년 2월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27년 2월에 10%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퍼센트를 합쳐서 50%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2027년에 50%라고요? 제가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어. 밖에서는 굉장히 우리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 아마도 1950년 이후에 현재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 그럼 미군에서는 지금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 김용주 교수님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전쟁의 가능성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하이브리드 스리트, 많은 위협들이 공존하고 있어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대만과 이런 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네. 전쟁 문제 이런 데에 있어서 촉발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물이 지금 끓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진다면 네.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에서는 현재 미사일을 액체에서 고체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네, 이게 네. 미사일을 세워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때릴 때 저는 무자비하게 그냥 갖다 때릴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드도 들여왔고 킬체인도 구축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이렇게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못 막는 거냐? 우리나라가 킬체인이 그것을 30분 안에 이제 준비해서 타격하는데 30분 이전에 준비해서 때리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도시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 순간 서울은 완전 아비규환. 그렇죠.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에 본 거 그 이상으로 막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미사일 선제 공격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과거에 384는 그섰잖아요. 이것을 복원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종전 그럼 강원도 쪽에 쭉 내려와서 그 정도 해서 마무리할 것 같다. 전쟁 딱 시작하고 집중 타격한 다음에 38선 이북을 다
가지고 가는 걸로 그리고 마무리한다. 끝나겠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네네. 너희들 여기까지 줘. 네. 땅 싸움 하잖아요. 네네. 그런 형상이 우리도 나타날 것 같다. 근데 38선 이북이 강원도 쪽은 사실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전 효과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 우리를 감히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1대1로 붙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의 전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5위예요. 5위. 아, 우리나라 5위. 네. 네. 일본이 7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북한이 36위인가 4위 정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한참 밑에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나와도 당연히 이기겠지. 그런데 군사력 지수를 산출할 때 또 무기만 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경제력, 회복 가능성 이런 거 해서 60가지의 지수를 합쳐서 군사력 지수를 산출하는데 군사력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우리가 1이라면 북한이 1.6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다. 맞아요. 이 얘기잖아요. 네. 만약에 선제 타격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네. 우리 절대 할 수 없죠. 아니 할 수 있다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평화 통일이지 거기에 우리 무력으로 통일을 이건 우리의 시나리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상황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미국 대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랑 해리스랑 한국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 현재 상황은 굉장한 긴장 상태다. 이렇게 트럼프라고 하는 참 독특한 그동안 한 번 대통령 하면서 보여줬던 행적 자체가 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협상? 결국은 그게 북한을 키워주는 결과가 됐었지 않는가. 또다시 화두에 올라갈 거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외국 자본이 이런 곳에 투자할 것이냐.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만 방어 전선이 좀 약화돼서 그래서 연쇄적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에 더 큰 위협이 있을 거다. 게다가 주한미군도 막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그래서 아까 중국이 27년 2월이면은 연습으로 위장된 침공을 할 것이다. 남한에 있는 미군들이 지원을 하러 가고 하면 그 거점에 대한 타격을 중국이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 또한 또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래 이래도 긴장이 되고 저래도 긴장이 되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네. 사실 놓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